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상실과 회복에 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은 류시화 시인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느 순간에도 자유롭고 진정한 나일 수 있을까? 인생을 이야기하는 많은 산문들 속에서 류시화이기에 쓸 수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된 인도 여행과 명상 서적 번역은 자신의 물음에 대한 의지와 끈기를 반영할 뿐 아니라 그의 글들을 잃어버린 나를 찾아나가는 자아 찾기로 귀결시킵니다. 미사여구를 배제하고 언어의 낭비 없이 담백하게 써내려간 글들이 오히려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책입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늘 새로워지려는,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자기 안에서 깨우려는 의지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 회복의 장소를 찾고 있으며 삶이 매몰되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온전해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퀘렌시아, 자아 회복의 장소를 찾아서. 투우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우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퀘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사냥이나 술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비밀의 장소, 독수리가 마음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 땅 두더지가 숨는 구리 모두 그곳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작은 영역, 명상에서는 이 퀘렌시아를 인간 내면에 있는 성소에 비유한다. 명상 역시 자기 안에서 퀘렌시아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전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날마다 10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지방에서 온 이들은 며칠씩 묵어가기도 했다. 살아온 환경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로 늘 북적였다. 다행히 집 뒤쪽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작은 방이 내게 중요한 휴식처가 되어주었다. 그곳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 나만의 퀘렌시아였다. 한두 시간 그 방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다시 만날 기운이 생겼다. 그 비밀의 방이 없었다면 심신이 고갈되고 사람들에게 치였을 것이다. 내가 만난 영적 스승들이나 명상 교사들도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수행자들을 만나지만 수시로 자신만의 장소에 머물며 새로운 기운을 얻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의 샘이 바닥난다. 내 삶에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그 순간들을 피해 호흡을 고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었다. 그럴 때마다 여행은 나만의 퀘렌시아였다. 여행지에 도착하는 순간 문제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되었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고 나면 얼마 후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다시 삶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퀘렌시아를 안다. 뱀과 개구리는 체온으로 동면의 시기를 정확히 알며 제주 왕나비와 두루미도 매년 이동할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 휴식할지를 안다. 그것은 존재계가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부름이다. 그 휴식이 없으면 생명 활동의 원천이 바닥난다. 인간 역시 언제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지 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몸이 우리에게 말해준다. 퀘렌시아가 필요한 순간임을.
나 자신으로 통하는 본연의 자리,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을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장소만이 아니다. 결 좋은 목재를 구해다 책상이나 책꽂이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번뇌가 사라지고 새 기운이 솟는다. 그 자체로 자기 정화의 시간이다. 좋아하는 공간,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시간,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 이 모두가 우리 삶의 쾌렌시아 역할을 한다. 소음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의 명상과 피정, 기도와 묵상의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평화로운 음악이나 풀벌레 소리에 귀 기울이는 밤, 내면 세계의 안식처를 발견하는 그 시간들이 모두 쾌렌시아이다. 막힌 숨을 트이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없으면 생의 에너지가 메마르고 생각이 거칠어진다. 투우장의 쾌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투우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를 살핀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쾌렌시아로 삼는다. 투우사는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 소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투우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우장을 드나든 해밍웨이는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썼다. 삶은 자주 위협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진다. 그때 우리는 구석에 몰린 소처럼 두렵고 무력해진다.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나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르고 살아갈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숨을 고르는 일은 곧 마음을 고르는 일이다. 히말라야 트레킹, 고산 부족과의 생활, 나를 가족처럼 보살펴준 오지 마을 사람들, 겐지스강의 작은 배 위에 누워 무념무상하게 바라보던 파란 하늘, 앞니 4개 부러진 탁발승과 사과를 깨물어 먹을 수 있는가 시험하며 천진난만하게 웃던 일들. 이런 쉼의 순간들이 없었다면 나 역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이 인생은 쉼표 없는 악보와 같기 때문에 연주자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쉼표를 매겨가며 연주해야만 한다.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쾌렌시아이다.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진실한 자신이 될 수 있다면, 싸움을 멈추고 평화로움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곳이 쾌렌시아가 될 수 있다. 신은 본래 이 세상을 그런 장소로 창조했다. 자연스러운 나로 존재하는 곳으로. 아메리카 인디언들처럼 세상과 대지와의 교감 속에서 활력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장소로, 그런 세상을 투우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도 내게는 소중한 쾌렌시아의 시간이다. 트라피스트회 신부 토머스 머튼의 말대로 우리 안에는 새로워지려는, 다시 생기를 얻으려는 본능이 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자기 안에서 깨우려는 의지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 회복의 장소를 찾고 있으며 삶에 매몰되어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하고 온전해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당신에게 쾌렌시아의 시간은 언제인가? 일요일마다 하는 산행, 바닷가에서 감상하는 일몰, 낯선 장소로의 여행,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음악이든 그림이든 책 한 권의 여유든 주기적으로 나를 쉬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삶의 의지와 꿈을 되찾게 하는 일들 모두 쾌렌시아가 될 수 있다. 좋은 시와 글을 종이에 베껴 적거나 소리내어 읽는 것 같은 소소한 일도 그런 역할을 한다. 긴 여행이 불가능할 때 나는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 제주도의 오름을 오르거나 사려니 숲길을 걷는다. 그곳에서 흙과 햇빛과 바람, 성스러운 기운들과 일체가 된다. 그때 발걸음이 곧 날개가 된다. 자연과 연결되는 장소, 대지와 하나 되는 시간만큼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없다. 그때 우리는 인도의 오래된 경전, 아슈타바크라 기타의 말을 이해하게 된다.
삶의 파도들이 일어나고 가라앉게 두라. 너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너는 바다 그 자체이므로.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매일매일이 단조로워 주위 세계가 무채색으로 보일 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아 심장이 무너질 때, 혹은 정신이 고갈되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자신의 쾌렌시아를 찾아야 할 때이다. 그곳에서 누구로부터도, 어떤 계산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자유영혼의 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길이다. 나의 쾌렌시아는 어디인가? 가장 나 자신답고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는 곳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나의 쾌렌시아를 갖는 일이 곧 나를 지키고 삶을 사랑하는 길이다. 짐 코벳 이야기, 과정이 즐거웠는가? 얼마 전 주한 인도 대사관의 베드팔싱 영사와 점심을 먹으며 지난 세기 초 인도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식인 호랑이 사냥꾼 짐 코벳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당시 북인도 쿠마온 정글 지대에서는 호랑이들이 인가를 덮쳐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일이 빈번했다. 짐 코벳이 사살한 33마리의 호랑이와 표범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숫자만 1,500명이 이를 정도였다. 그 지역 영국인 우체국장의 아들로 태어난 짐 코벳은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펼쳐진 밀림과 야생 동물들에 매료되었으며 젊은 나이에 이미 대부분의 동물과 조류를 식별할 수 있었다. 자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그를 뛰어난 정글 트래커이자 사냥꾼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코벳에 관한 신화는 군대와 수많은 사냥꾼이 포획하는 데 실패한 참파와트 식인 호랑이를 그가 혼자 추적해 사살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코벳은 식인 맹수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또한 환경운동가로서 쿠마온의 인도 최초의 국립공원을 세우고 멸종위기에 처한 벵골 호랑이와 야생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업적을 기려 그곳은 현재 짐 코벳 국립공원으로 불리고 있으며 5종류의 호랑이 중 하나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베드팔 영사가 들려준 코벳에 관한 인상적인 일화가 있다. 한 번은 코벳이 동료 사냥꾼과 함께 히말라야 발치의 밀림 속을 걸어서 이동할 때였다. 때는 4월이라서 자연은 최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나무와 관목과 넝쿨 식물들의 꽃이 만발하고 화사한 색깔의 나비들이 새로 핀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녔다. 대기는 폐부까지 파고드는 달콤한 향기로 진동했으며 희귀한 새들의 요란한 지저귀무로 가득했다. 남쪽에서 겨울을 보낸 철새들까지 짝짓기에 가세해 밀림 전체가 봄의 황량함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우거진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은 주위 풍광을 신비롭게 비추었다. 계절이 주는 선물로 영혼 속까지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구불거리며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 꿈속을 걷듯이 황홀경에 젖어 정글을 통과한 코벳 일행은 저녁 무렵 야영지에 도착했다. 여장을 풀면서 코벳은 동료 사냥꾼에게 그날의 여정이 즐거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동료는 잘라 말했다. 아니요,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었어요. 그 동료는 오로지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만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음미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자연이 선사하는 꽃과 새소리와 향기는 그의 오감 속에 스며들 겨를이 없었다. 밀림 속 오솔길은 자주 끊겨 넝쿨들을 자르며 길을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몸에 달라붙는 벌레들도 수시로 떼어내야만 했으며 발이 미끄러지는 진흙탕과 오르막길도 많았다. 해가 남아있을 때 목적지에 도착할지도 미지수였다. 미지의 환경에서 느껴지는 불안감도 컸다. 그러나 코벳은 야생의 정글이 주는 경이로움과 신비만으로도 모든 고난을 충분히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스쳐가는 풍경을 즐기며 걷다 보니 어느새 야영지에 도착해 있었다.
동일한 무게의 배낭을 지고 동일한 길을 걸었으나 두 사람이 느끼는 짐의 무게와 고난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우리 자신도 목표 지점과 원하는 결과를 향해 가느라 삶이 그 여정에서 선물하는 것들을 지나치기 일쑤이다. 삶은 그 여정들로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말이다. 한 사람은 도중의 난관들을 피해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하느라 마음이 급하지만 또 한 사람은 과정에서 발견하는 신비와 뜻밖의 경험들에서 순수한 기쁨을 얻는다. 그에게 삶은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며 목적지는 오히려 그 과정들을 경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지점에 불과하다. 목적지에 이르면 또 다른 목적지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이 목적지라는 말은 트레킹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진리이다. 사실 전 세계의 산과 정글 속에서 행해지는 트레킹의 진정한 의미는 목표 지점에 서둘러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정의 매 순간을 즐기고 감동했는가에 있다. 그 즐거움과 감동이 고난을 불사른다. 순간순간을 즐기면 발걸음도 가볍고 자연스럽게 목적지로 나아간다. 그 기쁨이 신비하게도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때 나아가는 길이 더 명확해진다. 모든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여행의 내용이다. 어느 지점에 도달했는가 보다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가, 얼마나 많이 그 순간에 존재했는가가 여행의 질을 결정한다. 우리는 여행자이면서 동시에 여행 그 자체이다. 이 일화를 이야기하며 짐 코벳은 책에 썼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목적지에 도달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 시인이 될 수 없다면 시가 되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밀림을 통과해야 하며 맹수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삶의 향기는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중간중간에 피어있는 들꽃 같은 얼굴들과 매 순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다.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벼락에 핀 꽃을 보는 마음의 여유와 관심, 그곳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쉬어감이 그 여정을 풍요롭게 만든다. 마음이 담긴 길,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문학의 길을 걷겠다고 집과 결별하고 노숙자가 되자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다. 시를 쓰고 밤새워 책을 읽느라 학교는 낙제했다.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어교사가 되는 행운을 얻었으나 포기하자 사람들은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잡지사를 다니다가 반년도 안 돼 퇴사했을 때 그들은 왜라고 물었다. 돈을 빌려 클래식 음악 카페를 열었다가 석 달 만에 문을 닫자 사람들은 그새 망한 것이냐며 의아해했다. 거리에서 솜사탕 장사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정말? 하고 눈을 의심하다가 한 계절 만에 접자 뒤에서 웃었다. 솜사탕은 한철 장사이다. 가을에 출판사에 취직했다가 봄에 퇴사하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버리고 경기도 산 중턱 버려진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나에 대해 포기했다. 산에서의 생존이 한계에 부딪혀 여의도의 회사에 다니자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렸다. 바바 하리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원고를 읽고 그 책을 번역하겠다며 회사에 사표를 내자 다들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만류했다. 그 원고는 재미없다는 이유로 몇 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다. 불법 체류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뉴욕으로 떠나자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고 사람들은 질문했다. 2달 만에 가진 돈을 전부 털어 인도의 명상센터로 가자 차라리 뉴욕에 있을 것이지 하며 혀를 찼다. 다들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서귀포로 이사하자 사람들은 계절마다 놀러 오면서도 외롭겠다고 했다. 2해 만에 서울로 돌아오자 그 좋은 곳을 왜 떠났느냐며 아쉬워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는 무모하지 않느냐는 말을 밥 먹듯 들어야만 했다. 정상이 아니라는 말도.
인도에만 자꾸 가자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유럽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라고 조언했다. 해마다 인도를 계속 가니 인도가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의 원고를 완성하자 출판사들은 시 읽는 독자가 적다며 출간을 거절했다. 인도를 10번 여행하고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을 썼을 때 인도 기행문을 읽을 독자는 없다 하며 출판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프랑스나 스페인 기행문을 쓰면 여행 경비를 대겠다는 제안도 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인생 수업을 번역하자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며 또다시 거절당했다.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상업적인 작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방황한다고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모든 여행에는 자신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목적지가 있다고 독일의 사상가 마르틴 부버는 말했다. 그 많은 우회로와 막다른 길과 무너뜨린 과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현재에서 미래로의 이동,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도 길이다. 인간을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데 떠도는 사람, 길 위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삶의 의미를 찾아 길을 떠나는 여행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방황하며 스스로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나서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구도 여정 자체를 길이라고 했다. 호모 비아토르는 길 위에 있을 때 아름답다. 꿈을 포기하고 한 곳에 안주하는 사람은 비루하다. 집을 떠나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이 성장해서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 놓인다. 한 가지 길의 선택은 가지 않은 많은 길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약초를 연구하기 위해 찾아온 UCLA 인류학과 전공자 카를로스에게 야키족 인디언 돈 후앙은 말한다. 그 어떤 길도 수많은 길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너는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하나의 길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그것을 따를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떤 상황이든 그 길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 길을 버리는 것은 너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전혀 무례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를 물어보라. 이 길이 마음에 담겨 있는가?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은 무의미한 길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즐거운 여행길이 되어 너는 그 길과 하나가 될 것이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너로 하여금 삶을 저주하게 만들 것이다. 한 길은 너를 강하게 만들고 다른 한 길은 너를 약하게 만든다. 죽는 날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삶이다. 따라서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 길에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다름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길의 어원이 길들이다임을 기억하고 스스로 길을 들여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야만 한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이다. 다수가 선택하는 길을 벗어난다고 해서 낙오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이라는 기준이 오류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걸으려면 편견의 반대편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의 여행을 이해하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의 길이지 그 사람들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찾는 것이 호모 비아토르이다. 마음이 담긴 길을 걷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나란히 걷는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뒤를 쫓는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담긴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것이 마음이 담긴 길이라면 마음이 담긴 길을 갈 때 자아가 빛난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려놓은 후의 자유.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 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의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이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몇 해 전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의 일이다. 포카라를 출발해 일주일 넘게 걸어 3,800m의 묵티나트로 가는 여정이었다. 사과산지로 유명한 중간 지점의 좀솜 마을은 작은 공항이 있는 산악지대의 요충지라서 여행자가 많고 숙소도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여주인이 볼에 밥풀이 붙은 욕심쟁이였다. 방은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했다. 나중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트레킹 코스의 숙소는 하룻밤 묵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다음 마을인 무스탕 왕국 초입에 카그베니까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반나절 넘게 걸어야 했다. 얕은 물길도 통과하고 흔들다리도 건너고 목에 종을 매단 노새들의 행렬과도 마주치는 그 길은 멀리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리, 닐기리 등 신비롭게 좁은 히말라야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였다. 황량한 풍경 속에 노란 민들레와 청보리가 반갑게 나타나고 안을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소박한 티베트 사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걷는 내내 좀솜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이전 마을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느라 현재의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 카그베니아에서 점심을 먹고 고지대에 묵티나트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그는 카그베니 식당의 불결함과 바가지 요금을 지적했다. 지구상에서도 보기 드문 광대한 황량함에 탄성을 지르게 되는 계곡들은 그의 트레킹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토록 빼어난 절경을 그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세상에 많지 않다. 히말라야 설산들에 둘러싸여 100원의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것을 상상해보라. 어떤 찬사의 말로도 그 고마움과 감동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트레킹은 무거운 배낭과 부정적인 기억들에 짓눌린 여정이었다. 그가 마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차는 가파른 길, 발바닥의 물집, 불편한 게스트하우스와 맛없는 음식의 경험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트레킹이다. 좋은 것만 기대하면 트레킹은 불가능하다.
그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자 일행들은 하나둘 그와 거리를 두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트레킹 일정 내내 그는 외톨이가 되었다.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분노를 느낄수록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것에 의해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나를 약하게 할 수 있죠?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의 유리에 붙어있던 작자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평생 사소한 일에 조바심치고 불평하던 그 여성은 자신이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 사물에 마음을 연다. 그동안은 거들떠보지 않던 나무, 풀, 태양, 꽃, 새, 벌레들과 친해진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온몸으로 비를 맞고 사람들을 껴안고 강아지와 달리기를 한다. 자신이 처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경험이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진통제까지도 거부한다. 그 고통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염려하며 내려다보는 가족과 친구들을 웃는 얼굴로 위로하며 숨을 거둔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갯깃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